안녕하세요. 저는 베이킹 클래스 공방을 운영하는 40대 여자입니다. 불과 몇 년 전에 저는 주변에서 부러움을 많이 샀습니다. 저희 남편은 샤브샤브 가게를 했는데 장사가 정말 잘 됐거든요. 주변에 다른 샤브샤브 가게도 있건만 저희 남편 가게는 점심이고 저녁이고 손님이 정말 많았고 웨이팅까지 할 정도였죠. 늘 손님으로 붐기는 가게와 남부럽지 않은 여유로운 생활로 인해 남들은 저희 부부를 보며 참 성실하게 자수성가한 부부라고 부러워했습니다. 저도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남편이 잘된 게 참 기뻤고 이제는 행복한 나날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성실하고 뚝심 있고 끈기 있는 남편을 많이 존경하기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전혀 몰랐던 거죠. 제 남편에게 얼마나 추악하고 끔찍한 본 모습이 있었는지요. 저는 지금부터 제 남편의 그 추악한 위선을 벗겨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제 남편 김성우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대학을 가는 대신 창업을 선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아는 친구와 포차 주점을 차렸었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엔 나름 잘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요리하는 것도 좋아하고 또 요식업으로 성공하고 싶은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었죠. 20살에 포차를 차렸고 5년 정도 운영했는데 나름 잘 되었지만 가게 임대 문제 등 여러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생기면서 결국 문을 닫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 뒤로 심기일전해서 삼겹살집을 차렸다고 했습니다. 한번 성공했기에 자신만만했는데 그 가게는 잘 안 되었다고 했죠. 그 후에는 찜닭집을 차렸는데 그때 당시에 저와 소개로 만나게 되었어요. 저랑 결혼했을 때만 해도 나름 나쁘지 않게 장사가 되었는데 그 뒤로 경쟁업체도 많아지고 점차 하락세의 길을 걷더니 망하고 말았죠. 두 번의 쓰라린 사업 실패를 겪으며 남편은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이제 와서 어디 취업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 늘 사장으로만 지냈기에 다른 식당 직원으로는 도저히 못 지내겠다고 했죠. 남편이 집에 있는 동안은 제가 도맡아서 살림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도 미안해하고 많이 힘들어했지만 저는 조금도 남편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가 누구보다 성실하고 열심히 일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저 남편에게 운이 없었을 뿐이지 언젠가는 빛을 볼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제 부모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하면서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저희 아버지는 유산을 상속받으셨는데 간곡한 저희 남편의 부탁에 결국 저희 부모님은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하셨습니다. 유산으로 남편에게 목 좋은 상가 건물을 계약하고 샤브샤브 가게를 차려주셨거든요. 저희 아빠는 남편의 성실함을 믿는다고 하시면서 도와주신 거였고 남편도 정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대신 저희 부모님의 자금으로 연 가게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분과 소유는 저희 부모님이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일단 월급 사장이었고 매출의 일정 부분을 가지고 가기로 했죠. 그리고 5년 정도 운영하고 나서는 남편에게 모든 지분을 다 넘기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남편은 정말 독하게 일했습니다. 재료도 신선한 데다 맛있고 친절하고 가게도 넓은 데다 쾌적하고 주차도 편하다 보니 입소문을 잘 타기 시작했고 덕분에 장사는 아주 잘 되었습니다. 점심 저녁 할 것 없이 손님들로 문정성시를 이루었고 주말뿐만 아니라 평일 낮이나 저녁에도 웨이팅이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어요. 월급 사장이라고 해도 워낙 장사가 잘 되니 남편이 가져가는 돈도 꽤 많았습니다. 실패를 거듭하던 남편은 드디어 성공을 했기에 자신감에 넘쳤고 저는 그런 남편이 진심으로 자랑스러웠죠. 그런데 그 무렵 저희 시동생이 다니던 회사가 어려워져 실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시동생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형네 가게에 와서 일하라고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시동생은 남편의 가게에 매니저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시동생도 워낙에 착하고 성실한 성격이었기에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동서도 남편 가게에서 같이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동서는 샤브샤브 집에서 일을 한 건 아니고 샤브샤브 가게 한켠에 작은 카페 공간이 있는데 거기서 카페 운영을 도맡아 하기로 했습니다. 샤브샤브 가게에서 식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커피 할인을 해주는 카페인데 동서가 바리스타 자격증도 있고 예전에 카페 알바 경험도 있다고 해서 그 카페를 맡아 운영하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남편, 시동생, 동서까지 같이 일을 하게 된 셈이었습니다. 저는 제 베이킹 클래스 샵을 운영하고 있었기에 굳이 남편의 가게 일에 동참하진 않았고요. 어쨌든 시동생도 동서도 다 성실한 사람들이었기에 가족들이 으쌰으쌰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끽해야 명절 때 정도만 만났는데 같이 일을 하게 되니 더욱 친해지고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종종 가게 마감을 하고 함께 집에 모여 술 한잔 기울이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친목을 다졌습니다. 그리고 가게 휴무날에는 아이들도 다 같이 데리고 나들이를 가거나 캠핑을 갈 때도 있었는데 너무 즐겁고 재밌었죠. 그때 저에게는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남편의 가게는 꾸준히 잘 되었고 시동생네하고도 잘 지내고 모든 것이 다 완벽하고 행복하게 돌아간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완벽해 보였던 행복이 끔찍한 거짓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다는 것은 모르고 말이죠. 시간이 흐르고 흘러 남편이 가게를 운영한 지도 4년이 지나갔을 때였습니다. 곧 5년이 되면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가게는 완벽히 남편의 소유가 될 차례였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때는 새벽에 갑자기 비가 많이 내리던 날이었어요. 남편은 동창 친구들과 만나고 늦게 들어온다고 했고 저는 12시 정도까지 기다리다가 남편이 안 와서 먼저 잠이 들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새벽 2시 정도였고 남편은 어느새 집에 와서 옆에서 자고 있더라고요. 저는 다시 잠이 들려고 했는데 어쩐지 잠이 안 와서 좀 뒤척이고 있었죠. 잠이 들 듯 말 듯 가수면 상태로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울리면서 잠이 싹 달아났습니다. 보니까 새벽 3시였는데 남편의 폰이 막 울리는 겁니다. 이 새벽에 무슨 전화지 싶었고 남편도 비몽사몽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처절한 비명소리를 내는 겁니다. 성진이가요?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남편은 넋이 나간 채 울부짖었고 저는 무슨 큰일이 났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하자 남편은 눈물을 철철 흘리며 저에게 그러더군요. 성진이가 죽었대. 갑자기 시동생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 전화는 병원에서 온 전화였죠. 남편과 저는 너무 갑작스러운 소식에 제정신이 아닌 채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남편이 너무 울어서 운전은 제가 했는데 저도 손이 너무 떨리더라고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시동생은 싸늘한 주검이 된 채 누워 있었습니다. 교통사고가 크게 났고 현장에서 이미 사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시동생은 만취 상태였다고 했는데 그 밤에 술까지 먹고 고속도로를 왜 갔는지 모르겠는 겁니다. 하여튼 고속도로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고 하더군요. 너무나도 갑작스럽고 허망한 죽음이었어요. 불과 저번 주만 해도 같이 얘기하고 조만간 가족여행도 가자는 얘기를 했었는데 하루아침에 싸늘한 주검이 된 겁니다. 그것도 만취한 상태로 교통사고라니요.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상하긴 하더라고요. 시동생은 평소에 그렇게 술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맥주 1캔, 2캔 정도만 먹는다고 했고 그마저도 모임이나 약속 아니면 잘 안 먹는다고 했어요. 그런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일로 만취할 정도로 술을 먹고 운전대까지 잡아서 죽은 건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 어떤 의문도 풀리지 않은 채 가족들은 넋이 나갔습니다. 남편은 동생이 그렇게 허망하게 죽으니 제정신이 아닌 듯 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겨우 붙들고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남편보다 더 힘들어한 건 당연히 동서였죠.
동서는 시동생의 영정사진을 붙들고 정신줄을 놓은 사람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애들은 어쩌고 이렇게 가버리냐고 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을 치며 울다가 실신하기를 반복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처절해서 지켜보기 괴로울 정도였습니다. 저도 울면서 동서를 부축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사고가 있던 그날 원래는 시동생과 동서가 같이 퇴근을 하는데 그날은 시동생이 안 보여서 동서 혼자 퇴근을 하고 집으로 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동생이 전화도 잘 안 되고 집에도 계속 안 왔대요. 왜 전화가 안 될까 무슨 일일까 계속 기다리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그러다가 사고로 죽었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거죠. 동서는 같이 퇴근을 했어야 했다며 자책하면서 숨이 넘어갈 듯 울었고 저 역시도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동서를 부둥켜 안고 함께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도 동서도 그저 망연자실에 있었어요. 남편은 형으로서 동생의 마지막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그 무거운 죄책감에 짓눌린 듯 장래 내내 식음을 전폐하고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만 바라봤습니다. 그 일은 저희 가족에게 너무 끔찍한 비극이었어요. 한동안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남은 사람들은 또 살아가야 했습니다. 얼마 후 가게는 다시 문을 열었고 동서도 아이들을 생각해 억지로라도 기운을 차리고 일하려는 듯 보였죠. 그렇게 다시 살아가던 어느 날 남편이 제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아무래도 재수 씨가 걱정돼. 성진이가 갑자기 저렇게 돼서 재수 씨가 혼자 애들 키우는 게 얼마나 막막하겠어. 그래서 말인데 내가 매달 300만 원씩 보내줄까 싶어. 애들 좀 클 때까지만이라도. 저는 그 말에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우리가 도와줘야지. 가족인데. 저는 죽은 시동생을 대신해서 동서애를 챙기려는 남편이 듬직했습니다. 그렇게 매달 300만 원이 동서에게 보내졌어요. 그런데 그 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동생이 죽기 전 동서는 참 싹싹하고 착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동서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동서, 필요한 거 없어? 애들 옷이나 먹을 거라도 좀 살까 하는데. 라고 안부를 물으면 됐어요. 알아서 할게요. 신경 쓰지 마세요. 라며 쌀쌀맞게 전화를 받더라고요. 동서는 여전히 카페에서 일을 했는데 가끔 마주쳐도 쌩한 얼굴로 인사도 잘 안 하고 그냥 고개를 돌려버리기도 했습니다. 혹시 나한테 서운한 게 있나 싶어서 조심스레 물어봐도 그런 거 없다고 냉랭하게 구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 이해는 안 됐지만 또 한편으론 너무 큰일을 겪었기에 마음이 많이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급한 일로 동서에게 매달 보내주는 생활비를 늦게 보낸 모양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 전화가 걸려왔고 저도 거실 소파에 같이 앉아 있어서 그 통화를 옆에서 들을 수 있었어요. 아주버니, 지금 장난하세요? 오늘 25일인데 왜 아직 돈이 안 들어와요? 저 카드값 내야 된단 말이에요. 라면서 카랑카랑하게 따지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건 도움을 받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빚을 독촉하는 것처럼 구는데 그 모습이 너무 낯설고 뻔뻔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남편은 제 눈치를 살피며 미안해요, 재수씨. 내가 깜빡했네. 바로 보낼게요. 라며 쩔쩔 매는 겁니다. 전화가 끊기고 저는 황당한 기분으로 남편에게 말했죠. 지금 그거 동서야? 아니 근데 당신한테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무슨 떼인 돈 받는 것처럼. 카드값 내야 되는데 돈이 아직 안 들어와서 그런가 봐. 아니 이렇든 저렇든 우리가 꼭 줘야 되는 돈도 아닌데 무슨 빌려준 돈 받는 것처럼 저렇게 구냐고. 나 좀 황당하네. 동서 요즘 태도도 그렇고 좀 너무한 것 같아. 하지만 제 말에도 남편은 그냥 놔둬. 남편 잃고 재수씨가 지금 제정신이겠어? 얼마나 예민하고 힘들면 저래. 그냥 우리가 이해하자. 라며 저를 다독였죠.
저도 동서가 너무 힘들다는 건 잘 압니다. 하지만 자기를 위해서 도와주려는 저희한테 너무한 거 아닌가 싶은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애써 동서를 이해하려 했습니다. 슬픔이 너무 커서 사람이 좀 변했나 보다 하고요. 물론 그 마음 한켠의 어떤 찜찜함은 사라지지 않았지만요.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을 때였습니다. 저는 남편의 가게에 뭘 전해주러 들렀는데 따로 연락은 않고 지나가는 길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브레이크 타임이라서 손님이 없고 한산할 때였죠. 그렇게 주차를 하고 가게로 들어가려는데 문득 남편이 동서와 가게 뒤편 쪽으로 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뭐지 싶어서 따라가게 되었죠. 갑자기 뭐 때문에 둘이서 가게 뒤편으로 갈까 싶고요. 그런데 큰 소리는 아니지만 분명 다투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두 사람이 뭐 때문에 다투는 거지 싶어서 저는 좀 더 다가가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죠. 이번 달 안까지 500만 원 더 붙이세요. 아, 저번 달에도 500도 보냈는데 이번 달도 그러면 어떡해. 내가 돈이 남아도는 것도 아니고. 참나, 돈 남아도는 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딴짓하고 다니시는 거 아니냐고요. 그날 밤 있었던 일에 대해서 형님한테 확 다 불어버려도 돼요? 아직 이 가게 아주버님 것도 아니잖아요. 막말로 형님이 열받아서 아주버님 쫓아내면 그만 아닌가? 아, 진짜 왜 이러냐. 나도 진짜 힘들다. 돈 보내라고요. 나 눈에 뵈는 게 없거든요. 여차하면 확 다 까버릴 거니까. 그 전에 돈 똑바로 보내요. 2번 얘기 안 할 거예요. 알았어요? 라는 겁니다. 그 이상한 대화를 듣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는 기분이었죠. 그날 밤 입을 막는다? 확 다 불어버린다? 그 순간 남편이 동서에게 보내는 돈이 단순한 위로금조의 생활비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제가 모르는 어떤 비밀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죠. 저는 일단 몸을 피했고 냉랭하게 지나가는 그 두 사람을 살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심장이 콩닥콩닥 뛰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잠든 남편의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은행 앱에 들어가 이체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역시나 동서에게 보내는 건 매달 300만 원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500만 원, 800만 원. 시동생이 죽은 직후부터 지금까지 남편은 저 몰래 많은 돈을 동서에게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이나 동서에게 따져 물을까 싶었지만 어차피 물어봤자 사실대로 말할 것 같지도 않고 제가 따로 확실하게 알아봐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 가게를 그만둔 직원에게 연락해 힘들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일을 하다가 그만둔 거라서 가게 사정을 속속들이 알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 직원분들에게 물어봤고 그분도 망설이다가 전부 다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실은요, 사모님, 사장님하고 한성애 씨요. 가게 직원들 몇몇은 알고 있었는데 두 사람 보통 사이가 아니었어요. 설마 했는데 정말이었어요. 두 사람의 그 이상한 대화를 들었을 때 혹시 그 두 사람이 하고 의심은 있었는데 직원의 입을 통해서 그 말이 진짜라는 걸 알게 되자 너무 충격이 컸죠. 두 사람이 불륜 사이였나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돌아가신 실장님, 그러니까 저희 시동생은 그 사실을 몰랐나요? 모르셨던 것 같아요. 다른 직원들도 사장님이랑 실장님하고 가족인 거 아니까 그냥 알면서도 모른 척 쉬쉬했죠. 직원들 몇몇만 그냥 눈치챈 거고. 그 직원의 말에 따르면 남편과 동서는 동서가 운영하는 카페 안에서 몰래 애정행각을 벌였고 그걸 본 직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동생이 죽고 나서 직원들 사이에서는 그런 소문이 돌았대요. 실장님, 그러니까 저희 시동생이 그 둘의 관계를 알게 되고 충격에 먹지도 못하는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가 그 봉변을 당한 거라고요. 어쩌면 그랬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러지 않고서야 평소에 그 착하고 성실하고 술도 거의 안 먹던 시동생이 만취할 정도로 술을 먹고 운전을 한다는 게 너무 이상했거든요. 그 정도로 충격적인 일을 목격했기에 저지른 행동이었겠죠.
그리고 시동생이 고속도로를 탔는데 그 방향이 돌아가신 시부모님이 안치되어 있는 납골당 방향이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형과 아내의 불륜을 알게 되고 너무 괴로운 마음에 술을 먹고 부모님 납골당을 가려다가 그 봉변을 당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한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두 사람의 불륜 사실에 저도 숨이 잘 안 쉬어질 정도로 충격이었습니다. 아마 시동생이 그 이유였다면 시동생도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겠죠. 그런데 그 직원의 충격적인 말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요, 사모님, 사장님이 요즘 따로 만나는 여자 있는 것 같던데요. 가게에도 몇 번 오고. 네? 말은 친한 동창이라는데 분위기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한성애 씨도 눈치챈 것 같고, 그래서 한성애 씨가 사장님한테 더 쌀쌀맞게 구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 알겠더라고요. 왜 동서가 저희 남편에게 대놓고 돈을 요구하는지요. 남편은 저에게 시동생 대신 동서에게 주는 생활비라고 했지만 사실은 폭로를 막으려는 입막은 비용일 뿐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이해가 안 됐던 것들이 단박에 이해가 되면서도 너무 화가 나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남편이라는 인간은 동서와 바람을 펴서 동생까지 그 지경 만들고 심지어 동서 말고 다른 내연녀까지 있어서 협박까지 당한다뇨. 막장도 이런 막장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너무 기가 차 흐르르던 눈물도 쏙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차가운 분노가 차오르더군요. 이게 다 사실이라면 도저히 남편이란 작자를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일단 티내지 않고 기회를 노려 남편의 폰에서 남편과 동서의 카톡 대화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다른 내연녀의 대화도 찾아내게 됐죠. 그 다른 내연녀도 꽤나 오랫동안 남편과 내연관계였던 여자고 그 여자에게도 가끔 돈을 주었더라고요. 동서랑 바람을 피면서도 그 여자랑도 계속 만나왔던 거였죠. 그리고 다른 직원을 통해서 동서와 남편이 불륜관계였고 직원들도 암암리에 그 둘의 관계를 알고 있다는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그 후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혼 준비를 함과 동시에 모든 증거를 부모님께도 보여드렸죠. 저를 믿고 또 저희 남편을 믿고 기회를 주셨는데 결국 이렇게 된 현실이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당연히 저희 부모님은 노발대발 하셨죠. 이러라고 그렇게 도와준 줄 아느냐고. 뭐 이런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 다 있냐고요. 저는 그 후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당연히 남편은 그런 적 없다고 난리를 쳤지만 어림도 없었죠. 저는 저희 아버지와 변호사를 대동하고 남편과 동서를 불렀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혼할 거고 동서와 그 내연녀 상대로 상간소송 진행할 거라고. 그리고 이 가게에서는 당장 꺼지라고요. 남편은 그제야 무릎을 꿇고 제게 매달렸습니다. 지영아, 여보,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저는 그 추잡한 얼굴을 벌레 보듯 쳐다보며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동생 와이프랑 놀아나면서 동생 장례식에 눈물은 나오디? 당신은 인간이길 포기한 거야. 당신 믿고 도와준 우리 부모님하고 나도 배신했고 당신 동생 등에도 칼을 꽂은 거라고. 직원들 사이에선 다 소문났더만. 당신하고 한성에 바람난 거 도련님이 봐서 충격받아서 술 먹고 운전하다가 그렇게 된 거라고. 솔직히 당신이나 한성에 너나 그렇게 짐작은 하지. 니들이 시동생 그렇게 만든 거야. 니들은 살인자야, 살인자. 제 말에 한성에는 눈물을 터뜨렸지만 그 눈물조차도 너무 추악하고 역겨웠습니다. 저는 그 후 이혼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걸었고 그 또 다른 상간녀에게도 바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바로 가게에서도 쫓겨났죠. 남편은 자기가 일군 가게인데 자기가 왜 쫓겨나야 되냐며 마지막 발악을 했지만 애초에 저희 부모님 가게에 계약도 되어 있는 월급 사장인 것을 잊었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은 가게에서도 쫓겨나고 이혼당하고 거액의 위조료까지 물어주게 되었죠. 동서 한성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성애는 남편 불륜을 묵인하면서 그것을 빌미로 금전을 갈취했기에 그녀가 받은 모든 돈은 부당이득으로 간주되었고 그녀가 남편의 죽음으로 받았던 시동생의 사망보험금을 위자료의 일부로 토해내야 했죠. 제 부모님은 그 가게에 성실하게 일했던 옛 직원을 점장으로 앉히고 지금도 여전히 장사가 잘 되고 있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원했던 5년 뒤의 가게의 완전한 소유는 결국 남편이 동생을 배신한 그 순간 공중으로 날아가 버린 거죠.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시동생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저와 제 부모님까지 기만했던 그 인간들. 그들은 스스로 지옥을 선택한 겁니다. 제 손으로 그들의 추악한 연극을 끝내고 제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게 된 것 같아요. 저에게 이혼당한 후 남편이 엄청 힘들게 지낸다는 얘기를 들었어도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미움도 연민도 아닌 그저 무의 감정일 뿐이죠. 평생 동안 자신이 죽은 동생에게 또 저를 포함한 다른 가족들에게 무슨 짓을 저지른 건지 두고두고 곱씹으며 후회에 젖어 살길 바랍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4살, 이혼 6개월 차가 된 여자입니다. 결혼 생활이 길진 않았지만 그 시간을 거의 간병과 헌신으로 다 흘려 보냈는데요. 주변 사람들은 제가 너무 불쌍하고 어리석었다고 하더군요. 그럴지도 모르죠. 왜냐면 저는 결혼 생활의 3분의 1을 거의 시어머니 간병으로 보냈거든요. 중풍으로 쓰러지신 어머님은 몸의 반쪽이 움직이지 않았기에 거동이 굉장히 불편하셨어요. 손수 밥 차려 먹는 것도 안 되고 씻는 것도 어려울 지경이었죠. 누군가 옆에서 항상 도와드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는 31살이었고 이제 막 결혼을 해서 알콩달콩 신혼생활을 시작해야 했는데 시어머니 곁을 지키기 위해 재택근무까지 신청해야 했죠. 굳어진 몸을 자주 마사지해드리고 매 끼니마다 식사를 챙겨드렸어요. 화장실도 데려다드리고 씻겨드리고 약 챙겨드리고 이래저래 하루 종일 어머님 곁을 지킨 거였죠. 주변 분들은 저보고 대단하다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친부모라도 그렇게 옆에서 간병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시어머니를 그것도 결혼 생활이 오래되었던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결정을 했느냐고요. 어머님에 대한 인간적인 연민도 있었고 또 어쨌든 제가 사랑하는 남편의 어머니기에 저에게도 두 번째 엄마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무엇보다 과거에 저희 엄마도 저희 친할머니 간병을 오래 하셨거든요. 그걸 보며 자라서인지 그런 게 익숙했던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로 어머님의 간병을 도맡아서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거동이 힘든 시어머니를 곁에서 돌본다는 것은 누가 봐도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제가 많이 희생을 해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제 희생에 가장 고마워해야 할 사람도 시어머니와 남편이었겠죠. 하지만요, 그 3년의 세월 끝에 제게 돌아온 것은 남편의 뻔뻔한 외도, 그리고 시어머니의 기막힌 말이었습니다. 3년간 식사 챙겨드리고 씻겨드리고 말동무 해드리고 병원 모셔다니고 제 나름 참 열심히 모셨다 싶은데 시어머니의 본심 앞에서 제 지난 세월이 얼마나 허무했는지 헛웃음이 날 지경이었죠. 이 기막힌 배신극의 시작은 제 결혼 생활이 시작되고 6개월도 안 됐을 그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결혼 반년차 행복해야 할 신혼생활은 어머님이 쓰러지시면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어머님이 중환자실에서 겨우 일반 병실로 가던 날 삼형제였던 남편과 아주버님들은 병실에 모였습니다. 거동이 불편해서 혼자서 사실 수 없는 어머님을 누가 돌보냐는 상의를 하기 위해서였죠. 어머님의 안위를 걱정하기보다 어머님을 떠맡게 될까봐 걱정하며 서로 미루기 바빴습니다. 형님이 장남이잖아요.
아버지한테 유산 받으실 때도 재산 제일 많이 받으셨으면 당연히 형님이 모셔야죠. 남편의 말에 큰아주버님이 소리치더군요. 나는 도저히 사정이 안 돼. 그리고 내가 장남이라서 조금 더 받았다지만 금액적으로 큰 차이도 아닌데 꼭 장남이 모셔야 한다는 법 있어? 둘째, 네가 어머니랑 가까우니까 너랑 같이 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마침 재수 씨도 일 안 하고 집에 있잖아. 그 말에 둘째 형님은 발끈해서 따지시더라고요. 아주버니, 저희 집 애만 셋이에요. 어린애들 챙기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 제가 집에 있다는 이유로 병수발을 도맡아 하라고요? 저보고 힘들어 죽으라는 건가요?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그리고 저도 몸 안 좋아요. 허리 디스크 심하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내 건강도 안 좋아 죽겠는데 어떻게 다 저한테... 그리고 형님은 뭐 하시고요? 둘째 형님 말에 첫째 형님도 색 난리를 쳤죠. 나도 안 돼. 우리 성현이 고3이잖아. 라이딩 때문에 얼마나 바쁜데. 그리고 건강 얘기하면 내가 더 안 좋아. 나 갑상선 때문에 수술 받은 거 몰라? 그거 다 나으셨잖아요. 동서, 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갑상선 같은 거 무리하면 다시 심해진다고. 그렇게 다투시더니 문득 저를 힐끔 보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막내 동서가 제일 젊고 건강하긴 한데 아직 애도 없고 그리고 동서일은 재택근무 전환도 된다고 했던 것 같긴 한데 모두가 그럴듯한 핑계를 대며 거동도 못하시는 시어머니를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는데 그 상황이 너무 불편하고 서글프기도 하더라고요. 유산 받을 때나 알랑방구지 이럴 때의 자식들에게 철저히 버림받고 병상에 홀로 누워 눈물만 흘리는 어머님의 뒷모습이 너무 안쓰러워 보이는 겁니다. 사실 저도 처음부터 어머님을 모시고 싶었던 건 아니에요. 일단 결혼한 지 그때가 6개월 정도밖에 안 됐을 때고요. 어머님이랑 잠깐 같이 있는 것도 어색하고 불편할 정도인데 어머님을 전적으로 모신다니요. 그것도 몸이 성치 않은 어머님을요. 당연히 불편하고 어렵고 싫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런데 모든 자식들이 다 외면하는 것을 들으면서도 못 들은 척 할 수밖에 없는 시어머니의 서글픈 모습을 본 순간 그 모습에서 몇 년 전 돌아가신 엄마의 마지막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희 엄마도 친할머니 간병 오래 하셨고 참 고생을 많이 하시다가 몇 년 전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너무 갑작스레 돌아가셔서 저희 엄마한테는 간병이라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결혼도 전이고 얼마든지 엄마 곁에서 간병을 해드릴 수 있었겠지만 엄마는 암이 발견됐을 때 이미 말기였어요. 그래서 미처 손쓰기도 전에 너무 빨리 세상을 떠나버리셨죠. 저는 그게 너무 한스럽더라고요. 조금만 빨리 발견했더라면 엄마를 그렇게 허망하게 보내지 않았을 텐데 24시간 엄마 곁에 붙어있는 한이 있더라도 대소변 다 받아내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도 엄마만 내 곁에 있었더라면 내가 다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슬픔과 안타까움이 너무 컸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머님에게서 저희 엄마의 마지막 모습을 봤던 것 같아요. 비록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고 어머님과 제 사이에는 별다른 대화도 없고 교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단지 돌아가신 저희 엄마가 떠올랐고 그때의 그 후회스러운 기억 때문에 그냥 제가 자처해서 어머님을 모시겠다고 했어요. 그땐 다른 형제들의 이기심도 남편의 비겁함도 보이지 않았고 그저 저기 누워있는 어머님이 불쌍해 보였을 뿐이었던 거죠. 제가 자진해서 하겠다고 하니 다른 아주버님들과 형님들은 입이 귀에 걸려서는 역시 막내 동서 너무 착하다, 마음씨가 곱다, 우리도 많이 도와주겠다 등등 야단법석을 떨더라고요. 남편은 처음엔 제 말에 좀 당황했고 저보고 할 수 있겠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럼 어떡하냐고 어머님을 누군가 모시긴 해야 되지 않냐고 했죠. 남편도 처음엔 걱정했지만 본인이 아니라 제가 모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어머님을 모시기로 했고 그 길로 회사에 재택근무를 신청했습니다.
좀 충동적으로 제가 간병을 하겠다고 하긴 했는데 그 후로 무려 3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간병이라는 게 옆에 있는 사람도 정말 희생을 많이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굳은 몸을 마사지해드리고 재활 치료도 모시고 다니고 소화가 잘 안 되시니 매 끼니 부드러운 음식을 만들어드렸어요. 거기다 씻겨드리고 시중 들어드리고 제 시간은 당연히 없었죠. 친구들이나 동료들은 회사에서 승진을 하고 여행을 가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저는 재택근무로 일을 하면서 동시에 시어머니를 보살피고 있었기에 아주 바빴습니다. 하루하루가요. 아주버님과 형님도 처음엔 미안하다며 자기들이 자주 와서 도와준다 어쩐다 동서도 좀 쉬게 해주겠다고 했지만 그것도 1년 정도 지나니 찾아오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모시는 게 당연한 일처럼 되어버렸고요. 형식상이라도 찾아오는 일도 거의 없고 남의 일인 양 생각했던 거죠. 어머님은 그 기간 동안 기적처럼 차도를 보이셨습니다. 회복되지 않을 것 같았는데 병원도 열심히 다니고 재활도 하면서 몸을 많이 회복시키셨거든요. 어머님이 처음보다는 훨씬 나아지는 게 보이면서 제 고생도 점차 끝이 나는구나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제 희생의 대가는 끔찍한 배신이었죠. 어머님은 몸을 조금 회복하시자마자 가장 먼저 한 행동이요. 본인 명의로 남아있던 작은 아파트를 팔았던 거였습니다. 그동안 고생한 우리 부부, 특히 저에게 조금이라도 주시려나 기대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둘째 아주버님과 통화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뭐? 첫째 형한테 엄마가 돈을 다 줬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모시고 사는 건 우린데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야? 저도 그 통화를 듣고 기가 턱 막히더라고요. 첫째 형님과 아주버님은 둘째 형님이나 아주버님보다 더 찾아온 적이 없습니다. 제가 모시기로 한 극 초반에나 좀 오셨지 나중에 나의 발길 끊으셨기에 둘째 형님도 첫째 형님 욕 많이 했거든요. 유산만 받을 줄만 알고 못됐다고요. 어머님도 그런 첫째 내외에게 실망이 크셨다고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그 집 판 돈을 큰아들에게 넘겼단 겁니다. 장남이기 때문이래요. 또 큰아주버님이 하는 사업이 잘 안 돼서 어머님께 하소연도 많이 했다고 하고요. 사실 형제 며느리 중 저한테 가장 기막힌 일이 아니겠나요? 실질적으로 간병을 도맡아 한 건 저니까요. 저도 사람인데 당연히 섭섭하고 허무하기도 했죠. 대가를 바라고 시작한 건 아니었지만 좀 그렇긴 하더라고요. 물론 어머님 돈이고 첫째 아들이 힘들어 죽겠다고 하니 외면하기 힘드셨을 거예요. 너무 섭섭하면서도 또 한편으론 그러셨나 보다 이해하기로 했죠. 그런데 정작 황당하게도 남편이 뜬금없이 제 원망을 하는 겁니다. 아니, 당신은 3년 동안 엄마랑 붙어 지냈으면서 엄마 마음 하나 못 얻었어? 엄마가 그동 홀라당 형 줬다는데 아무것도 몰랐어? 라며 답답해하는 겁니다. 너무 황당했죠. 처음엔 어머님이 첫째 아주버님에게 홀라당 유산 준 것 때문에 저한테 미안해서 괜스레 더 저러나 라는 생각도 했는데 가만 보니 아니더라고요. 남편은 진심으로 저를 원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3년간 자기 엄마를 돌봐준 고마운 아내가 아니라 자기 엄마 마음 하나 못 잡고 유산도 하나 못 얻어낸 어리석은 사람 취급을 하는 거였죠. 제가 3년간 어머님 보살핀 공은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럴 거면 뭐하러 엄마 맡겠다고 했는지 라는 소리까지 하는 겁니다. 제가 애초에 뭘 바라고 하겠다는 것도 아니었고 어쨌든 자기 엄마를 그렇게 헌신하며 돌봐준 사람한테 저게 할 말인가요? 너무 기가 막혀 남편에게 울면서 따졌고 그 일로 다투기도 많이 다퉜습니다. 저한테 고마워하고 미안해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유산 문제로 뜬금없이 저를 원망한다는 사실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어머님의 건강이 나아졌지만 오히려 남편과 저는 더 많이 싸우면서 사이가 점점 틀어졌던 거죠. 그러면서 언젠가부터 남편은 밖으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일이라는 핑계로 외박이 잦아졌고 제 전화도 자주 받지 않았죠. 저는 남편이 딴짓을 하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설마 그러겠어? 생각하며 애써 의심을 지웠죠. 그런데 불길한 예감은 틀린 적이 없더군요. 어느 날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친구는 남편의 회사가 위치한 동네에서 일하는 친구인데 공교롭게 친구 회사와 남편 회사가 거의 붙어 있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친구 하는 말이 제 남편을 자주 봤는데 어떤 여자랑 붙어 다니는 걸 많이 목격했다는 겁니다. 처음엔 친구 얘기를 들었어도 그냥 직장 동료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친구가 오해하는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가 보는 남편의 행동도 뭔가 의심스럽더라고요. 저에게 뭔가 속이는 것 같았거든요. 남편을 의심하니 가장 힘든 건 저더라고요. 남편이 진짜 바람을 피는 건지 뭔지 제 눈으로 확인을 해야 이렇게 힘들지 않을 것 같은데 남편은 폰도 너무 철저하게 들고 다니는 사람이고 블랙박스도 잘 끄고 다니는지 뭐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랜 고민 끝에 심부름센터를 찾아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을 정말 의심한다기보다 내가 틀렸겠지, 내가 오해한 거겠지라는 확인을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 바람과 달리 남편은 딴짓을 한 게 맞더군요. 남편의 외도 증거를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일주일 뒤 심부름센터로부터 받은 봉투 안에는 제 남편이 낯선 여자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모텔로 들어가는 사진이 여러 장 들어 있었거든요. 저는 그 사진을 보자마자 오열을 했습니다. 설마 했는데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되자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이 터지더라고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나? 지네 엄마 간병 맡기고 지는 바람을 핀다고? 배신감에 치가 떨렸죠. 심부름센터에서는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아봐 줄까요? 라고 했는데 추가금이 너무 비싸서 됐다고 했습니다. 증거는 이미 얻었으니까요. 그렇게 집에 와서 제가 눈물을 터뜨리자 어머님은 방에서 무슨 일이냐고 하셨고 저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어머님의 방으로 뛰쳐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3년간 간병했던 시어머니였기에 제 편이 되어줄 거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비록 유산은 장남에게 줄지언정 어머님도 저에게 큰 고마움과 미안함이 있을 거라고, 어머님과 내 사이도 끈끈한 관계가 되어 있을 거라고 바보같이 저 혼자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한켠으론 어머님의 간병을 하겠다고 자처했을 때 저희 엄마가 스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쩌면 저희 친정엄마한테 하소연하는 것 같은 마음으로 그 사진들을 들고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갔던 것 같기도 합니다. 어머니, 이거 보세요. 저는 울음을 터뜨리며 그 사진들을 어머님의 이불 위에 펼쳐 보였습니다. 이게 다 뭐냐? 이 사람 바람났어요.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라며 오열을 했죠. 어머님도 그 사진들을 가만히 보더라고요. 저는 어머님이 이거 완전 미친놈 아니냐고 당장 아들에게 전화해 쌍욕이라도 퍼부어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간병하는 기간 동안 나름 잘 지냈기에 당연히 제 편을 들으며 길길이 날뛰어 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머님의 반응은 제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어머님은 놀라지도 않고 그 사진들을 물끄러미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에 저도 당황을 했죠. 왜 어머님이 안 놀라시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울음을 멈추고 얼떨떨하게 어머님을 보는데 어머님이 대뜸 한숨을 푹 내쉬는 거예요. 아휴, 너도 다 알았구나. 네? 그 순간 눈물이 뚝 멈추더라고요. 그럼 어머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나도 뭐 안지 오래된 건 아니고. 와, 그때의 배신감이란 정말 말도 못합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운 데에 대한 배신감보다 어머님이 알면서 모른 척했다는 그 배신감이 더 크게 오더라고요. 어머니, 다 아시면서 모른 척 하셨다고요? 모른 척 했다는 게 아니라 관여하지 않았던 거지.
그게 그거잖아요. 그럼 형석 씨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그만 만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겁니다. 어머니! 그 여자한테 푹 빠졌는데 내가 만나지 말란다고 안 만나겠니? 그럼 아무 말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아들이 며느리 두고 바람 피는데 아무 말도 안 하셨다고요?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저는 너무 기가 막혀 따졌습니다. 아니, 왜 나한테 그러니? 네? 어머님 아들이니까요. 아휴, 형석이 걔가 내 얘기 듣는 애니? 내가 헤어지란다고 얘 헤어질게요 하겠냐고. 어머니, 이건 아니죠. 그래도 엄마로서 뭐라고 하셨어야 맞는 거 아닌가요? 아휴, 난 모르겠다. 왜 나한테 그래? 형석이랑 둘이 얘기해라. 아이고, 갑자기 또 몸이 안 좋네. 그러면서 회피를 하시는 겁니다. 너무 섭섭하더라고요. 어쩌면 이러실 수 있나 싶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바람을 피웠다는데 심지어 그걸 알고 있었으면서 묵인하시고 너네 알아서 하라고 하시고 생색을 바라고 한 건 아니었지만 막상 어머님이 이렇게 나오시니 제 지난 희생이 너무 허무해지고 말로 표현할 수 없게 섭섭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어머님은 그저 너네가 알아서 하라고 묵인하신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남편의 불륜에 가담하시고 적극적으로 돕기까지 하신 거였다는 걸요. 제가 마트 장 본다고 나갔다가 장바구니를 안 들고 와서 다시 들어왔는데 어머님이 우연히 친구분과 통화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아주 돈이 많대. 그 여자 아버지가 기업 회장이라고 하고 어머니가 무슨 교수라나? 우리 형석이 하는 말 들어보니 차도 외제차에 들고 다니는 것도 다 명품이라는 거야. 세상에 우리 형석이가 완전 행제한 거지. 근데 우리 며느리가 뒷조사까지 해서 둘이 만난 걸 캐낸 거야. 아휴, 걔도 참 무서운 애지. 사람 시켜서 뒷조사를 할 줄 누가 알았겠니? 내가 형석이한테 말했더니 형석이도 미행하는 줄 전혀 몰랐대. 아이고, 순에 빠진 줄 알았더니. 그래서 내가 형석이더러 걔가 뒤에서 미행하고 그런 거 불법 아니냐고. 그런 거 나중에 이혼 소송하고 하면 너도 물고 늘어지라 그랬잖아. 라는데 저는 너무 기가 막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어머님은 단순히 회피하고 나몰라라 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 여자가 돈이 많다는 걸 알게 되고 오히려 아주 적극적으로 그 여자랑 잘 되길 바라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랑은 이혼하길 바라시고 있더군요. 본인도 몸이 많이 괜찮아졌으니 이제 제가 필요 없어진 거겠죠. 어머니! 제 외침에 어머님은 놀라서 저를 보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그러실 수 있으세요? 너 나간다더니 내 통화 엿들었니? 사람 써서 남편 뒤를 캐질 않나? 시어머니 통화하는 걸 엿들질 않나? 어머니, 지금 형석 씨랑 이혼하길 바라시죠? 방금 들어보니 그 바람낸 여자가 부잣집 여자라던데 3년간 헌신한 며느리 내팽개칠 만큼 그 부자 여자가 탐나세요? 너, 나 간병 좀 했다고 생색낼 생각하지 말어. 네가 하면 뭘 얼마나 했는데. 뭐라고요? 이렇게 생색낼 거면 나 이 집 안 왔다. 간병 그거 조금 했다고 생색은. 안 오시면요. 큰 아주버님도 작은 아주버님도 아무도 어머님 안 맞겠다고 했어요. 다 외면했다고요. 그래서 어쩌라고. 너한테 고맙다고 절이라도 할까? 아이고 오냐, 내가 하마 절 받아라. 반신불구됐다가 겨우 회복돼서 조금 움직이는 시어머니 절 받으면 되겠냐고. 그럼 내가 절하마. 어머님 진짜 왜 이러세요? 너야말로 생색내지 마. 생색내는 게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짓이야. 아니요, 와이프 놔두고 바람 피는 게 제일 더러운 짓이고 쓰레기 짓인 것 같은데요? 뭐? 쓰레기? 너 말 다 했어? 진짜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야, 너 같으면 그 부잣집 대단한 여자가 내 아들 좋다는데 이혼남이라도 괜찮다고 자기한테 오라는데 안 옥하겠니? 너 같으면 안 가겠냐고. 네, 저 같으면 안 가요.
사람 새끼면 안 가죠. 지 엄마 3년 동안 간병해줬더니 바람피는 은혜도 모르는 인간이 사람 새끼인가요? 뭐가 어찌? 그러면서 당장이라도 저에게 달려들 듯 했지만 몸이 성치 않았기에 그러지는 못하시더군요. 어머님의 눈은 그동안 제가 알던 그 불쌍한 처지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탐욕스러운 뱀의 눈 같더라고요. 저는 그 길로 방문을 닫고 나왔고 어머님은 남편에게 곧장 전화했나 보더라고요. 그날 저녁 남편과 2차전이었습니다. 바람핀 주제에 어찌나 뻔뻔하게 이혼해달라고 나오던지 남편에게 저는 자기 인생을 가로막는 장애물처럼 느껴지나 보더라고요. 이 기막힌 현실에 혈압 올라서 기절할 뻔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이혼 절차를 밟으며 그 부잣집 딸 상간녀에게 소송장을 날렸습니다. 위자료 청구액은 최대 금액으로 해서요. 남편과의 이혼보다 그게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변호사님도 그렇게 먼저 하시라고 했고요. 증거가 너무 확실해서 제 승소는 불보듯 뻔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소장을 보내면서도 돈 많은 여자라고 하니 제가 소송 금액에 쓴 몇천만 원 정도는 푼돈이겠구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직감적으로 그 여자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통화 버튼을 눌렀죠. 네. 저기 혹시 이영석 아내분 되세요? 네, 그런데요. 목소리가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저기 정말 죄송합니다. 뭔가 오해가 크게 있나 본데 제발 취하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는 겁니다. 황당하더라고요. 돈이 그렇게나 많은 여자라고 하니 오히려 뻔뻔하게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 돈 줄 테니 제 남편 놔달라고요. 그런데 그 여자는 제발 취하 좀 해주면 안 되냐고 설설 기는 겁니다. 그리고 더 황당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제발 부탁드려요. 저 그렇게 큰 돈 없거든요. 제가 사실 거짓말한 거예요. 제가 정말 잘못했고 다시는 안 만나겠습니다.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거짓말? 뭔 소린가 싶더라고요. 뭐라고요? 무슨 거짓말요? 이영석이 저 부잣집 딸인 줄 알고 이혼하겠다고 한 것 같은데 저 사실 부잣집 딸 아니에요. 저 그냥 작은 바에서 일하거든요. 게다가 저 카드값이랑 대출금 때문에 지금 신용불량자 되기 직전이에요. 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어머님 말로는 비싼 오피스텔에 살고 외제차 타고 아버지가 회사 대표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여자 하는 말이 비싼 오피스텔은 친구랑 같이 사는데 거의 얻어 사는 거고 차랑 가방도 다 친구 거랍니다. 그 친구는 큰 주점을 운영하는 마담이라 돈이 많은 친구라고 하면서요. 오히려 그 여자는 제 남편이 밖에서 허세를 부리고 다니니 돈이 많은 줄 알고 접근해서 만났다는 거예요. 대단한 부자라더니 실상은 신용불량자가 되기 직전인 거짓말쟁이일 뿐이었죠.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속이 시원해지면서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제 휴대폰의 녹음 버튼이 켜져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제 눈물을 닦고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송 취하해 줄게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이 조건을 제대로 들어야 소송 취하할 겁니다. 저는 그 상간녀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혼 끝날 때까지 부잣집 딸 행세 계속하세요. 그 인간이 저한테 모든 재산을 위자료로 주게 만들어야 하니까. 네? 하지만 우리 통화 내용 다 녹음되고 있거든. 이것도 아주 소중한 증거가 될 것 같은데 안 그러면 그 정도 위자료에서 안 끝날 것 같거든요. 선택해요. 그날부터 아주 재미있는 연극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제가 소송 취하해준다는 약속 때문에 여전히 가짜 부잣집 딸 행세를 했고 제 지시를 따랐어요. 남편은 저에게 이혼해달라고 숨이 꼴딱꼴딱 넘어갔죠. 빨리 저랑 이혼하고 부잣집 여자를 잡아야 되는데 저는 이혼 안 해준다 버티니까요. 그렇게 똥줄이 탄 남편은 결국 집을 저에게 넘기기로 했습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것을 얻어냈으니 이제 이혼해주겠다고 했죠. 드디어 이혼 조정실에 마주 앉은 날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제 속을 긁더라고요. 그는 조정실 의자에 거만하게 기대앉아 다리를 꼬고 저를 비웃는 거예요. 그래, 3년간 우리 엄마 모신값 내가 준 거라고 생각할게. 라면서 무슨 선심 쓰듯 그러는 겁니다. 실상은 제발 이혼 좀 해달라면서 전 재산 다 넘긴 거면서 말이죠.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조정위원이 보는 앞에서 아주 신나 보였습니다. 이혼이 성립된 그날 모든 서류 처리가 끝나고 저희는 완벽한 남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법원 계단을 거의 뛰어 내려오다시피 했습니다. 그는 나오자마자 신이 나서 상간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기야, 이제 다 끝났어. 많이 기다렸지? 내가 얼른 갈게. 좀만 기다려. 그는 저를 한번 힐끗 보더니 조롱하듯 웃으며 자리를 뜨려 했습니다. 저는 그를 불렀습니다. 야, 이영서. 그는 인상을 팍 쓰더군요. 왜? 새 출발 축하해. 내가 마지막 이혼 선물 하나 줄게. 저는 그 인간의 면전에서 제 휴대폰의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스피커 볼륨은 최대로 키우고요. 그 여자의 목소리가 아주 또렷하게 울려 퍼지더라고요. 이영석이 저 부잣집 딸인 줄 알고 이혼하겠다고 한 것 같은데 저 사실 부잣집 딸 아니에요. 저 그냥 작은 바에서 일하거든요. 게다가 저 카드값이랑 대출금 때문에 지금 신용불량자 되기 직전이에요. 그 말에 전 남편 얼굴이 실시간으로 무너지더라고요. 그 들떠있던 미소가 그 거만하던 표정이 그대로 얼어붙은 거죠. 이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그 회사 대표 외동딸 목소리지 뭐긴 뭐야. 그 황당한 표정 아직도 생생하네요. 이게 사실이야? 아닌데? 그럴 리가 없는데? 그 여자한테 직접 물어보던가.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회사 대표 딸이 너한테 왜 관심을 갖겠니? 이제 알았어? 너 제대로 당한 거야. 남편은 제 말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그 번쩍이던 비싼 양복이 법원 앞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구겨지는 것도 모른 채로요. 그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아니야 거짓말이야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코웃음 치며 그곳을 떠났어요. 남편은 당장 그 여자를 찾아간 모양인데 그 여자는 이혼이 끝났다는 것을 안 순간 바로 잠수를 탔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집도 자기 집도 아니었고 직장이고 뭐고 다 거짓말이었을 거니까 그 여자를 찾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어머님도 그 사실을 다 알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너무 큰 충격을 받고 쓰러지셨고 다시 반신불구가 왔다더군요. 3년 동안 그나마 회복이 돼 있다가 더 심해진 거죠. 막내 아들은 더 이상 집도 없고 큰아들, 둘째 아들이 받아주겠나요? 어머님은 결국 변두리의 오래된 요양병원으로 가셨다는 소문만 들었습니다. 아무도 어머님을 찾지 않고요. 남편은 저한테 집 통째로 넘기고 그 여자한테 사기당하고 간병한 조강지쳐 버린 게 소문나서 손가락질 제대로 당했죠. 지금은 어디 원룸 하나 얻어서 산다고 하더라고요. 3년 동안 헌신하고 희생한 사람을 나몰라라 한 그들에게는 남은 앞날이 가슴 무너지는 지옥이 되겠죠. 제가 어머님에게 그랬죠. 은혜도 모르는 인간이 사람이냐고. 은혜도 모르고 가당치도 않은 욕심을 부리던 그 사람들. 비록 저도 3년이란 시간은 흘려보냈지만 금전적으로 남은 게 있으니 그냥 간병비 받았다 셈치고 훌훌 털어버리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